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6월 17일 날 정부에 쓰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런 제목으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급등한 주로 수도권 위주이긴 합니다만 아파트 가격을 좀 잡자, 그리고 이런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갭 투자, 법인 투자,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자는 대책이죠. 이 대책이 이전에 있었던 여러 대책보다는 좀 강도가 셌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이후에 이제 제 주변에 투자자들의 이제 걱정, 앞으로의 전망,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겠는데, 워낙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들이 한 분은 사진 찍느라고 안 보이는데요. 7명이 모여서 6.17 정부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모이신 분들, 이름을 밝히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요, 월세혁명을 서신 꿈장사님, 분양권 전문가이신 해안선님,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오신 샤카님, 길동님, 최근에 법인 설립하고 법인을 통한 투자를 많이 하신 민팡이님, 그리고 갭 투자의 전문가이신 레이지님, 이렇게 7명이 모여서 각각의 전문 분야, 그리고 전체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 전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이 깁니다. 그 대책이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대책이 또 세부적인 대책이 많아서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정부 대책인데, 그 원본 중에서 좀 중요하지 않거나 서울의 아주 핵심적인 분야에 큰 투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좀 제외시키고요. 갭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법인 투자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만 강조하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정부의 내용이 발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바탕은 요 읽어드릴게요. 서울의 중저가 주택, 수도권과 지방의 비규제 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이 20번 정도의 대책이 나왔고, 최근에 12, 16 대책이 나왔었죠. 이때 대책도 좀 강했었는데, 이 이후에 지금 2월부터 현재 6월까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무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계속 상승세를 보이니까 정부로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전부 투기 세력에 의한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건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제 과연 이 건절이 될 건가와, 그렇게 되어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가 쉬운 쪽으로 이 정책의
영향이 미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내려가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규제 지역이 많이 확대되었다는 거죠. 규제를 두 개로 나눠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정 대상이고요. 투기 과열이 또 하나가 있는데, 기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래가 많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 그리고 지방은 세종, 여기가 조정 대상이었고, 투기 과열은 그 외에 이제 대구와 세종 같은 이런 몇몇 지역에 한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이 거의 전부가 포함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인천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인천, 그리고 지방은 대전, 청주가 포함됐고요. 투기 과열 지역은 수도권에 특히 많이 오른 여러 지역, 그리고 인천, 대전이 새로 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빠진 지역이 이제 김포하고 파주, 여주, 이천, 용인의 일부 지역, 광주, 남양주 뭐 이런 지역들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과열되지 않았고, 일부 가격이 오르더라도 최근에 조금 오른, 또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접경 지역, 휴전선 가까운 지역 뭐 이런 쪽이라고 보고 빠졌는데, 이번 대책이 나온 이후에 김포나 파주, 그리고 몇몇 지역은 다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급등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앞으로도 가격이 급등하는, 예를 들어서 김포나 파주, 천안 이런 지역들은 추가로 조정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12, 16 대책에서도 이 규제 내용이 강력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부 안 그대로 보여드리는데요. 이번 대책 전, 그러니까 12, 16이나 그 이전 대책을 종합해 놓은 건데, 이 내용들도 보면 이미 2주택 이상인 경우 주담대가 금지. 이번엔 2주택이 아니고 모든 주택이죠. 그래서 더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런 강력한 규제책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대출 제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자조서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제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 규제책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요. 여기는 서울의 삼성역 주변, 잠실 운동장 주변에 새로운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과열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거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보통의 사람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뺐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많이 확대됐는데, 이전에는 3억 원 이상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요 지역 안에 3억 원 이상 주택에만 자조서가 필요했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 금액하고 관계없이 어떤 주택이든 구입하게 되면 모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까다롭게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또 강화된 게, 이 중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전부터 이 정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물론 여기 투기 과열 지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만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정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건데 실제 이걸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제의 하나로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또 강화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이렇게 규제를 받는 지역에 9억을 초과할 때 1년 이내에 전입하는 의무를 부과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규제 지역이죠. 이 말은 조정 지역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투과 지역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정 지역, 물론 비규제 지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안의 모든 주택입니다.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이전은 9억이었죠. 이번에는 모든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무주택자도 이제는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투기를 위한 세를 주기 위한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1주택자에게는 이전에는 1년 내에 전입하게 돼 있었어요. 1년 내에 처분하고 전입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지역을 포함해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된다.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까다로운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자, 보금자리로는 넘어가고요. 이번 대책 중에 이걸 좀 크게 나눠보면 조정 지역이 확대됐다라는 것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법인 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겠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자, 그 두 번째 지금 갭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됐었는데 앞으로는 투기 과열 지구내 3억 초과하는 아파트, 그러면 이거는 모든 아파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전세 대출을,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투과 지역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에 받은 이 전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전세를 살고 그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를 갭 투자가 되겠죠.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규제책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 자 이렇게 좀 많이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2억까지 밖에 안 됐습니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억이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갭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규제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전에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군구의 담당이었었는데 시도로 넘겨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대상 지역이 통과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래쪽의 내용은 재건축하고 관련된 건데요. 지금부터는 수도권의 투과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일 경우 2년 거주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거죠. 예. 이 내용은 뭘 해당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신문에서는 이제 엄마 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엄마 아파트는 아직 조합이 설립도 되지 않았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이게 재건축 쪽으로 진행이 되려면 2년 이상 주민들이, 소유자가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이 엄마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한 30-40%밖에 안 된다라고, 이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외부에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데, 그분들이 재건축 조합원이 되기가 어렵게 막아놓은 거죠. 아주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 설립이 앞으로 좀 빨라질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빨라질 거라는 의견도 있고, 여기 이 대상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되는 분과 해당되지 않는 분이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을 만족하신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 조합 내부에 의견이 갈등이 생겨서 조합이 설립이 쉽지 않을 거라는 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들을 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나온 게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주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로 나오네요. 현행은 요렇습니다만 이번 규제 체계는 모든 지역입니다. 이번 그 대책에서 모든 지역은 여기 딱 한 가지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모든 지역, 그러니까 규제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거나 투기 과열 지역 외에도, 이전에는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내에만 이런 규정이 해당이 됐었는데요. 여기 주담대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 포함해서 모든 지역의 사업자, 매매 임대 사업자는 주담대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는 거죠.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대출이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그걸 강조해 놨습니다.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포함,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놨네요. 자, 그래서 지금 임대 사업자이거나 법인 설립한 분들이 투자는 대출이 전면적으로 묶였다는 거, 전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한 규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 또 센 규제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보유세죠. 종합부동산세율이 이전에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바뀐 제도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위 세율로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아주 강력한 규제책이라고 하네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
1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율이 낮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제 여기 읽어볼까요? 2주택 이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2주택 이하, 그러니까 1주택이나 2주택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지금 3%의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6억인데 공시가격이 4억이면 여기에 3%의 연 1회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는 거죠. 1200만 원이에요. 무척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1주택인 경우보다는 3주택 이상의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게 한 20억 정도 된다면 금액이 무지 커집니다. 4억 8천만 원. 어쩌면 세금을 1억 이상 내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겠다. 이전에는 자, 요렇게 개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최고 단일 세율로 적용하겠다. 그래서 1, 2주택인 경우는 3%, 3주택 이상인 경우는 4%, 공시가격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년 6월 1일 기준이 되겠죠. 부과하겠다라는 아주 금전적인 부담이 세금 부담이 무지 커지는 그런 규제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위에 이런 그 세금을 부과할 때 공제되는 게 현재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공제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에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공제되는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여기 그런 설명이 있었네요. 법인을 2개 설립하여 한 사람이 법인 2개 설립하는, 그러니까 법인 쪼개기 하는 경우 그런 법인이 2개를 설립해서 주택을 3개 갖고 있을 경우에 6억 원씩 공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6억 그리고 개인한테 1주택이면 9억 이렇게 공제가 돼서 21억이 공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자체를 이렇게 21억 이런 공제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4%니까 얼마인가요? 이전에는 8천 정도를 대략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8천의 공제가 없어졌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규제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비과세를 했다라는 거죠.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주택은 자,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구분해서 종부세 비과세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단일세율 3%, 4%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제하는, 그죠? 6억 또는 9억을 공제하는 이 공제를 없애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방금 읽어드린 임대 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여태 여기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으셨던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었던 분이 이제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는 세금은 무지 많을 걸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연간 수억이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가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예, 양도세. 이전에 양도소득,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입니다. 양도세가 이제 법인세율이라는 이름으로 부과가 됐는데, 이 법인세율이 기본 이거 외에 10%를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20%를 추가하겠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번 대책 이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신규 등록을 얘기하죠. 주택도 이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장기 임대를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20%를 앞으로는 추가해서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법인의 이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금이 이전에는 기본 세율이 법인이 10 내지 20%라고 돼 있었는데 10 내지 2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추가 12, 16 그 대책에 의해서 10%가 이게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20%로 인상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금의 부과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거죠. 앞에 그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보유하는 종부세에 대한 거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처분해서 수익이 나온 것에 대한 세금 부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이 지금은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법정 업종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이었고,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추가되는 게 역시 법인에 대한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이 이제 읽어볼까요? 부동산 매매업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수한, 과밀 억제권 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한, 주택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6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타 시도 소재 주택을 매수한. 솔직히 제 주변에는 1번, 2번, 5번에 해당되는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법인들이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예. 자, 여기는 법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밑에 거는 외진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이 법인과 외진에 해당되는 사례가 제 주변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규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외에 법인의 모든 거래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자조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 성가시게 됐죠. 자, 그거 외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요게 아니었네요. 자, 요 아래쪽에, 수도권의 공급에 대한 얘기가, 이 앞에 규제는 좀 여러 가지 촘촘하게 많은 양이었었고요. 공급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인데,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또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겠다.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 정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요즘 좀 활성화되는 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규모 정비 사업, 노후주택에 대한 소규모의 이 재개발이죠. 재개발, 재건축이죠. 요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중공업 지역 내에 주택을 개발해서 많이 공급하겠다 이고요. 마지막 요 내용이 좀 주목이 됩니다. 오피스와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1인용 주거 공급으로 이걸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요 내용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 좀 관심이 가네요. 어쨌든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물론 이제 제3기 신도시가 현재 추진 중입니다만 그거 외에 소규모의 주택 공급을 이런 방식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 말씀드린 거의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늘어났죠.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된다거나 그리고 대전, 청주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뭐 이런 내용이 이번 내용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이고요. 법인에 대한 규제가 이번 내용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단일세율 3% 또는 4% 그리고 공제 6억 내지 9억을 공제해주던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그리고 법인 세율에 대해서 추가 세율이 이전 10%였는데 20%로 인상하겠다는 것, 그리고 법인 거래는 모두 자조서를 제출해야 되고 특이한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이런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과 개인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자조서, 그 다음에 정빙자료, 물론 투과지역입니다만 투기과열지역에만 해당됩니다만, 그리고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추겠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모든 임대 매매 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요게 좀 센 규제였죠. 개인에게 그 해당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6개월 이내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규제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러니까 비규제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투과지역의 재건축은 2년 거주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이번 규제 그 대책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거죠. 임대차 3법 개정인데 최근에 이 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은 그 주택의 임대차가 2년이 기본인데 앞으로는 6년으로 하겠다는 거죠. 2년. 이렇게 6년간 이 임차인이 원한다면 6년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거는 주거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인데, 그는 임차인 입장이고요, 정부 입장이고,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6년 동안 세를 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덧붙인 게 전월세를 일정 금액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초단체별로 표준 임대료를 공시하겠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좀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임대 놓기가 좀 어려워지는 쪽이 되지 않을까.
2년이 아니고 6년이고, 그리고 연 인상률이 제한된다는. 그 인상률의 제한이요, 평균 소득 상승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소득 상승률이, 우리 국민의 소득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상승률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어쩌면, 최초의 임대 놓을 때의 금액으로 6년간 임대를 놔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세를 이제 선호하지 않겠죠. 전세를 비선호하게 될 테고요. 월세를 갈 텐데, 초기의 월세를 처음에 놓을 때 아주 높여서 놓을 겁니다. 만약 전세 놓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이때 정한 거에 이게 6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하거나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나 반전세로 갈 가능성. 예, 그리고 물론 이것도 부담이 커지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신탁으로 해서 보유세를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막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선 효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바로바로 새로운 규제에 의해서 조정지역으로 묶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번 규제를 보면서 정부가 뿔났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는데요. 정부가 뿔이 났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뿔이 났다, 화가 나면 이승을 좀 잃을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수록 정부도 좀 더 냉정해야 되겠지만, 그 대상인 투자자들도 좀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시장 전망은 사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이번 코로나나 이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 전망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망하지 말고 대응만 해라. 현재 주어진 여러 규제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게 맞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방향을 바꾸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전망에 대한 의견은 제 의견뿐만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참석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 대책 이후에 전문가들이 전망한 내용, 이런 거를 좀 제 입장에서 종합한 내용입니다. 서울은 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3기 신도시가 공급되려면 아직도 한 4, 5년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2020년부터 적어도 한 3년까지 공급이 무척 적습니다. 거기다가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고요.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와 새로운 법 제정으로 전세가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보면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세를 살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두 가지겠죠. 산다. 집을 사겠다. 예, 쉽지 않은 얘기지만 집을 사는 쪽 또는 이사를 가는 쪽. 근데 이사를 멀리는 못 가죠. 수도권에 서울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가는.
이런 쪽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전망을 안 해야 되는데 전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대출이 제한이 되니까 소소하게 투자하는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제 자금이 없겠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시골에 부자들 많습니다. 부자들은 또 서울로 몰려오겠죠. 그래서 뭐 양극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신축의 중심에 선호하는 아파트 가격은 경쟁자가 많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 거래가 한동안 끊어지겠죠. 그리고 일단 끊어지면 하락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급매로 내놔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텐데, 그러고는 그 기간이 얼마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조정으로 가겠죠. 정부가 원하는 조정은 안정적인 하락인데,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자, 현금이 풍부한 개인은 때를 만났죠. 그래서 좋은 이전에 뭐 많이 나왔던 똑똑한 한 놈을 위한 투자가 성행할 거고요. 법인은 이제 보유세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단기 투자인데 단기 투자는 결국은 가격이 어쨌든 단기에 올라줘야 되고 또 단기에 처분이 돼야 됩니다. 안 팔리면 세금을 폭탄 세금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단기의 투자를 노리겠죠. 틈새 시장은 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시중의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아니죠. 풍부하다고 하니까 뭐 주식으로도 갈 테고요. 여전히 부동산에 남아서 법을 피하는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뭔가를 찾게 되겠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규제하고 관련이 없는 지방의 중소도시 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울산 전체가 잘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이론적으로 뭐 수요 공급을 보거나 여태까지 하락한 측면을 볼 때는 울산이나 창원이 올라야 되는데, 물론 일부 오른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망하는 만큼의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도시들, 그러니까 청주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이번에 규제에 포함되었고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구미, 포항이나 중소도시가 많죠. 이런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걸로 보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몇몇이 투자한다 그래서 그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서로 뭐 여기 투자하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쪽이 오르지 않을까? 충분히 떨어졌어. 이런 지역이 서로 판단하는 지역이 그게 중복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이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물론 저도 어디가 될지 계속 찾고 있긴 합니다. 주택에 대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주택 외의 투자를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은데 토지 쪽, 상가 쪽, 공장 쪽인데 뭐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쪽도 뭐 여전히 이 지방에 그쪽은 주목을 받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토지를 보자면 아파트와 토지는 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주택은 단기가 가능한데 단기 목적으로 하죠. 토지는 그게 안 되죠. 토지에 대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게 바로바로 돈이 회수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임대라는 게 없죠. 여기서 월세가 안 나오죠.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소액의 가능성 있는 땅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상가 쪽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게 코로나라는 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언택 비대면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상가가 가장 충격이 크다고 하니까 상가 쪽의 투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겠죠. 공장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역시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쪽이 공장이라고 하는데 공장의 투자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투자처는 아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른다. 바로 오르지는 않겠죠. 떨어진다. 이 두 가지인데 이번에 모였던 분들 중에서 떨어진다 쪽으로 사실 이게 떨어져야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너무 올랐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집값이 이렇게 올라야 되나? 올라도 되나?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건가? 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냉정하게 보면 저는 오르는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모이신 분들 중에서 오른다 쪽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오르는 건 분명히 아니죠. 저는 서울은 오를 거라고 보고요. 서울은 이번 규제하고는 거의 뭐 상관없습니다. 이미 받던 규제였기 때문에 대출만 더 막혔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서울은 저는 이전에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서울이 이제 가격을 좀 조정을 받거나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또 비상할 준비가 됐지 않을까. 저는 오를 걸로 봅니다. 서울이 오르는 거는 이 전세가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테니까 오르는 쪽이 될 거라고 보고요. 서울이 오르면 수도권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 접근성하고 관련해서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요. 지방은 앞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른데 아무래도 지방에 투자한다 그러면 인구가 그래도 한 30만원 되는 좀 큰 도시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가격이 사다라는 것만 갖고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팔릴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투자가 좀 더 신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가 활발해지는 거는 이제 경매는 규제에서 조금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충격에 의해서 경매가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경매의 물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고요. 올 연말 정도부터 경매 물건이 좀 증가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좀 긴 시간을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참고로 들으시고요.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출이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세금 문제하고 대출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 이 대출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부업체라는 게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사채로 보시면 되지 않고요. 금융기관입니다. 은행보다는 당연히 이율이 비싸지만 이런 규제하고 상관없는 쪽이 되다 보니까 한 6%, 8% 선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P2P 쪽 활용이 늘어가겠죠. 여기도 이제 규제하고 상관없으니까 P2P를 활용한 대출, 그리고 MPL이 좀 더 활성화가 되겠죠. MPL을 통한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주면 이 대부업체는 또 MPL에 질권 설정하고 자금을 또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쪽, 대부업체, P2P, MPL 쪽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또 이런 쪽으로 간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투자해서 재미를 보신 분들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단기에. 이 수익률이 참 대단한, 50%? 100%? 이렇게 대단한 수익률을 내신 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여기를 지금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시는데,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경매 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수익률이 이 정도만, 미치지가 않습니다. 10%? 20% 이런 수익률이면 충분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쪽에 P2P나 대부업체 또는 MPL 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또 수익률은 그보다 낮아지죠.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수익률이 택도 없이 적다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특별한 수익이 있었고요. 지금 은행 이율이 2%, 대출 이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1%도 안 되죠.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이 5%구나 또는 경매를 투자해서 20% 정도의 수익이 기대된다 그러면 이것도 큰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아파트 갭 투자, 법인 투자로 단기에 거뒀던 이 수익률을 빨리 잊으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할 데가 없거나 아니면 위험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쩌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으셔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에 한 거는 갑자기 생각난 거여서 말씀드린 건데 그냥 듣고 흘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해설 그리고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앤소니였습니다.